자, 그래서 단순 선형회귀 이죠. 여기서는요, 단순하게 독립변수 하나, 그 다음에 종속변수 하나, 하나씩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모델링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로 합시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위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일부만 꺼내볼까요? 일부만. 한 3개만 꺼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height, weight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요 미국 여성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할게요. 여성 데이터죠. 데이터로 뭘 하겠다고? 그죠?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ight, weight, 단위는 인치입니다. 데이터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번 볼까요? dimension 하시고 그다음에 비민이다. 됐죠? 봤더니만 15행 2열. 아유, 많지는 않죠, 데이터는요. 극히 적은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입니다. 모집단의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링 데이터예요. 샘플링 데이터.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뭔가요?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민의 화이트와 웨이트가 갈 거니까요. 화이트로 먼저 볼까요? 화이트, 그다음에 위민의 웨이트.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 봅시다. 위민, 쏘리, 콤마죠. 자, 그래서 했더니만 어우 엄청나죠? 0.9954라고 한다면 이건 관계가 매우 높잖아요. 연습을 위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라 했어? 데이터가 있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고 무조건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뭘 해보라 그랬어? 패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다가 누굴 놓을 거야? 웨이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X축에다가 하이트를 넣을게요. 데이터는 누구라고? 위민이 되겠다. 하이트와 웨이트. 오케이. 자, 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보니 데이터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매우 높으니까는 뭐 할 수 있다? 선형회귀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형회귀 모델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키가 크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뼈무게 좀 꽤 나가잖아. 그다음에 키가 작으면은 몸무게가 좀 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누구에 영향을 준다고? 몸무게에 영향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수식으로 확인하려면 이건 선형회귀 모델이 일단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에는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가정하에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fit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줍시다. 함수는 뭘 써주면 돼? lm을 써주면 되겠죠. 이처럼 써주고 그다음 formula 수식은 어떻게 해주면 돼? 영향을 받는 녀석 weight 그다음 영향을 주는 녀석은 height 얘가 되겠죠. 데이터는 위민이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mfit 하고 확인했더니 지금은 독립 변수도 하나고요. 종속 변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셉트와 그다음 슬로프, 절편과 기울기가 구해진 겁니다. 1차 방정식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값을 얻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선형액이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최적의 추세선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므로 시각화 차트에다가요. 선형액이 선을 추세선을 한번 입혀봅시다. F라인. 자, F라인 하시고 그다음 Mfit이야. Mfit. 컬러는 뭘로 갈까요? 색깔은 레드로 가볼까요? 레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LM에 의해 가지고 절편과 기울기가 구해졌죠. 최소 제곱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다가 요 코스트가, 그렇지? 요 잔차가 최소가 되는, 다시 말해서 잔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지나는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가 62일 때는 얼마 하고 이렇게 나왔겠지.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지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값들에 대한 웨이트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3, 하이트가 63일 때 얼마, 하이트가 62.5일 때는 웨이트는 얼마, 이런 것들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추세선이 그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선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볼게요. 서머리 하시고 mfit 모델, 지금 만들어진 모델을 넣어주시면은요, 이러한 요약 통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확실히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우린 지금 선형액의 모델을요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때문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얘가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표에 대해서 선형액의 모델을 만들고 요약 통계량을 서머리를 이용해서 확인했더니만 선형액의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속 변수 웨이트 영향을 받죠. 하이트에 의해서. 그래서 위민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잔차가 보이고 있죠. 최소값은 이렇고 최대값은 이렇다. 1, 4분위와 3, 4분위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메디안 값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수가 보이고 있어요. coefficient 대점. 계수가 뭐야? 변수에 묶여있는 값들을 우리가 계수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야. 그럴 때 요거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변수죠. 그죠? 변수. 그랬을 때 변수에 묶여있는 값,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계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coefficient 값이 나와 있네요.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height.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height에 대해서 절편값, 그다음에 기울기값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표준 에라 값을 보여주고 있네요. 0.09 114 하고 있습니다. 표준 에라, 표준 오차 이렇게 얘기하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표본 집단의 평균이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표준 오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표준 오차가 작으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참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밸류라는 게 보이네요. t밸류가 뭐야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t밸류, t값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t값, 이 녀석이 하나 있어요. t값은 사실 집단의 평균을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t밸류 값 같은 경우에는 t밸류 값은요.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요.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값. 그래서 이 표준 오차값으로 뭘 나눠주면 돼요? 기울기, 베타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t밸류 값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표준 오차값이 있죠? 표준 오차값이 있고 여기 기울기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t밸류는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t밸류는요. 이 0.09로다가요. 3.45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37.85가 나오게 돼요. 이것이 t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t밸류 값이 크면 클수록요. 평균의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고 그 옆에 보니까는 지금 P 값이 나오고 지금 P밸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P밸류. 그래서 P밸류가 있다. 사실 P밸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요. 웬만한 분석 도구들은요. P밸류를 제공을 해주고요. P밸류 값은 95% 신뢰 구간 내에서 5%의 유의 확률 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입니다. 보통 0.05가 되는데요. 0.05. 독립변수 값이 0.05보다 작으면은요, 의미가 있는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9 마이너스 14승이니까 0.0000000 무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트 값은요, 의미가 있는 독립변수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선형이기 때문에 하이트 하나만 나와 있지만 다항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지금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상관계수를 구하면서 0.99였었어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구나. 선형액이 모델이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여기에 독립변수 하나가 있는데요. P값이 0.05보다 작아요. 그 때문에 하이트는 의미가 있는 독립변수라 볼 수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P밸류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애요. 이거는 이 모델 전체에 대한 적합한 모델이냐, 의미가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정하는 값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P밸류는 독립변수 각각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P밸류는 이 모델, 우리 방금 만든 MFIT이라고 하는 모델 있죠? 이 모델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지어주는 그 값입니다. 우리가 아까 상관계수를 구했다. 상관관계가 강하네. 그럴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뭘 보고 판단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선형액의 모델을 만들고 P밸류 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구나. 그러면 이 모델은 의미가 있는 모델이구나.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F 통계량이 나와 있네요. F 통계량. 사실 이 F 통계량은요. T밸류 값을 자승한 겁니다. 그래서 T밸류 값을 이거 37.85에 대한 자승한 값이 1433인데요. 어쨌든 얘네들은 T밸류 값이나 아니면 F 값들은 이 모델이 의미가 있는 모델인지 없는지를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T밸류에서 F 값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 T밸류는요. P밸류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T밸류가 커지면 좋다고 그랬죠? T밸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P밸류 값은 작아집니다. P밸류 값은 0.05보다 작으면 의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T밸류가 또는 F 스태틱 값이 커지면 그만큼 P밸류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둘 사이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집단이 2개 이상이 되면은요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실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t-value인데 선형액이 모델에서도요 이 t-val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기울기는요 t-테스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값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p-value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p-value 값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서머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값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독립변수 x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 y가 있다 가정합시다. 데이터들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상관계수 구해봤더니만 0.96인가 얼마인가. 그래서 밀도가 매우 높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촘촘히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 대한 뭘 구했을 거예요? 추세선을 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선을 그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최소 제곱법에 의해 가지고 절편과 기울기가 구해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거리니까요. 편의상 델타 x 또는 델타 y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다. 자, 이랬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주게 될 텐데요. 그 추세선은 어떻다고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그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그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겠죠. 얘와 똑같이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건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이고요. 이거는 우연히 그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얘도요. 뭘 구해보면은요. 여기에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델타 x, 델타 y 했을 때요. 두 개의 뭐는 똑같아요? 기울기 값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이는요. 얘네 둘이는. 자,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다고? 2.0이 나왔다 그럽시다. 그럼 얘도 똑같이 2.0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오차가 작아요.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작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지금 높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물론 높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요. 표준 오차가 지금 큽니다. 그렇죠? 퍼짐 정도가 커요. 그래서 요 지금 뭐가 나왔다고? 선이 나왔는데 이 선이 지금 사실 이게 필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을 때는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얘는요, 유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최소 제곱법을 통해 가지고는요, 얘하고 얘는요,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절편이 0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절편은 0이 되고요. 얘도 똑같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이 똑같이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도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 2.0. 얘도 기울기가 2.0이 나온다.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표준오차가 얘는 작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준오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최소 제곱법은요. 절편과 기울기만 제공하지 이게 유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게 유의한지 아닌지는요. 선형외기를 통해 가지고 p-value를 얻었어요. 이 p-value를. 그래서 이 p-value를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유의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value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뭐가 보이냐 하면은요. 여기 multiple r squared라고 하는 얘가 나오면 얘도 되게 중요한 거죠. 선형얘기에서. 자, r squared 얘입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이 r squared 값이에요. r squared 값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명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명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의 분산이 있는데요. 자, 우리 통계는 뭐야? 분산의 마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늘 분산이 많이 나와. 종속 변수의 분산이 있는데요. 독립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겠죠. 자, 그때 독립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해 주느냐?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설명력이라고 하는 거죠. 요만큼입니다. 요게. 그죠? 요만큼. 그래서 적중값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정확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정확도란 말을 쓰지 선형에게선 정확도란 말을 쓰진 않아요. 설명력 요걸 얘기하죠. 그래서 설명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선형액이 모델은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한 99.1% 정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정된 설명력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쓰시면 되고 지금처럼 독립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요. 그냥 R-스퀘어드 요 설명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정계수라고도 그러거든요. R-스퀘어드 값은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하거든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0.99라고 한다면 엄청난 값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은 실무적인 작업을 할 때 R-스퀘어드 값이 이렇게까지 나오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이 안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가 잘 나오는 데이터, 위민 데이터셋을 쓰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형액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다? 여기 각각의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이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p-밸류 값. p-밸류 값은 t-밸류와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 표준 오차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오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울기 값이라고 그랬죠. 절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유의한 모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p-밸류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는요. 이 모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는요. R-스퀘어드 설명력 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